미국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계기만 있어도 무너질 수 있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업체 캘리블루북 조사에서 미국의 3, 4분기 전기차 판매 대수는 31만 3천 대를 돌파해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폭증했고, 전기차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로 늘었는데요. 2023년 3, 4분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메이커들은 여전히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대표적인 전기차 메이커들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포드의 CEO 짐 팔리는 생산 확대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비용 면에서 완전히 경쟁적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미 전기차 구매자들이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기차 가격과 수익성이 급격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120억 달러 가량의 전기차 부문 투자를 중단하기로 발표했어요. GM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GM CEO 메리 바라는 북미 지역 전기차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생산 확대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공학 효율성과 기타 개선을 적용하면 생산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앞서 GM은 10월 초에 전기 픽업 트럭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생산 확대 계획을 이미 한번 접은 적이 있죠. 업계 1위 테슬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CEO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전기차 수요 확대 핵심은 비용 절감이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생산 단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전기차 시장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죠. 마지막으로 JD 파워 역시 컴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부문이 붐을 타는 가운데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의 가격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고금리로 예산이 빠듯해진 소비자들이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전기차가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 보급형 컴팩트 SUV 내연기관 가격은 3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0만 원이고, 같은 종류의 전기차 가격은 5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 정도로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쌀 때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고금리가 전기차한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빠한테 언제 말거나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튼 전기차면 2차 전지잖아. 결국은 고금리가 좀 안정돼야만 제대로 된 상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그럼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뭐 글쎄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절반 이상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2차 전지를 일부 좀 다시 주워 담고 있는 모습도 보였지. 반면에 개인 투자들은 2차 전지에 대해 견디다 매도로 전환했고 말이야. 아무튼 전기차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건 우리네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2차 전지를 매도하자는 얘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한테 호재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못난이 노릇을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니? 일단 공통적인 거라면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랑 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의 전쟁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준 뉴스는 아니잖아. 그렇죠.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반영이 됐던 악재니까 제외한다고 본다면 2차 전지하고 중국 시장 때문이었지. 우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것도 없을 거야.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향이다 보니 동조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중국 시장은 최근 1조 위안 국채 발행 소식 이후 다행히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면이지.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잖아. 2차 전지의 지속적인 약세 말이야. 2차 전지의 시총이 엄청 커졌었는데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한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도 공세를 좀 했었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힘들게 했던 가장 큰 문제였을 거야.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는 이수도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릴리스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의 못난이 노릇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생각이야. 실제로 지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제일 돋보였었는데 이제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솔솔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우선 이스라엘 전쟁은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관련된 악재는 거의 대부분 반영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 국채 금리도 아빠가 목표로 제시해왔던 4.75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바라던 바닥이 조만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 바닥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은 뭐 언제 들어도 반가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의 강력한 주장들이 계속 맴돌아요. 지난 24일에도 이대로라면 내년 경제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죠. 아, 그분 의견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 그분은 현재 상태에서 5% 안팎인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가 앞으로도 100bp는 더 올라야 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말이다. 27일에 발표됐던 9월 PC 가격 지수를 보면 그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이 전혀 무리한 발상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상회했는데요. 일단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0.47% 상승하면서 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에너지 상품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8월의 10.17%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이건 9월에도 2.35% 상승한 영향이 있죠.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3.44%로 전월 3.45%에 비해 소폭 낮아지는 데에만 그쳤어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변화율은 0.29%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3%에 부합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8% 상승하면서 4%를 하회했던 8월의 3.84%에 비해서 더 낮아졌어요. 역시나 여전히 주거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거 물가는 전월 대비 0.54%나 또 상승했어요. 상승 속도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5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 부분이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이야. 원래 주거물가라는 것이 주택가격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후행하거든. 지금 주거물가는 조금 내려가야 되는 건데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주거물가는 다시 강해지는 흐름 속에 있어. 계속해서 물가를 압박할 요인으로 남을 것 같아. 문제는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거든. 전월 대비로는 0.42% 상승을 했는데 강한 소비가 물가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어. 소비가 강력하다는 것은 이미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한 차례 입증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서도 또다시 확인된 거지. 소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1년 인플레 전망치가 지난달 3.2%였던 것이 무려 4.2%로 1%포인트나 급등했는데 휘발유 가격의 안정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지. 이번에 발표된 PCE 물가 지수를 보고 나니까 7% 금리를 전망한 제이미 다이먼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미국 자동차 노조도 합의를 쏙쏙 해나가고 있죠.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겨우 잡혀가던 물가에 다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4년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고 생활비도 인상했는데 이 누적 인상률이 30%에 달한다고 해요. 그 연간으로 따지면 7%가 넘네, 그지? 사실 수급적으로 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 이렇게 세계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일본 은행의 YCC 정책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지. 그러면 엔화의 대량 숏커버와 함께 미국 장기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 실제로 일본 은행이 오는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의 장기 금리 상한선을 1% 위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 또 그 보도 나오고 나서부터 일본 엔화는 이미 강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 일본의 YCC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 7월 BOJ는 국채금리 상한선을 0.5%로 유지하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1%까지는 금리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서 금리 상승을 막는 YCC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책이 수정이 되거나 아예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에 대해 보도된 거지. YCC가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일본의 장기 금리는 BOJ의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중이야. 화요일 기준 새롭게 발행된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0.89%를 기록해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니, 이수야? N 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조달 통화로서 낮은 금리로 해외에 투자되었던 엔화의 해외 투자 자산이 회수가 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질 걸 예상해서 엔화의 숏 포지션을 걸어뒀던 걸 청산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일본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니까 이 미 장기채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장기채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다이먼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야. 장기 금리가 현 시점에서 추가로 100bp 더 올라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올라가겠니? 수급적 이슈 말고는 딱히 장기채 금리가 6%에 도달할 이유는 없어. 물론 내 생각으로는 확률상 지금 20%도 안 되긴 한데 만약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어. 저가 매수 시도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에 나섰죠. 고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최근 외국인들이 다시 2차 전지를 슬슬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봤어요. 미국 국채금리 역시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바라던 바닥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PCE 물가지수를 통해서 주거비 와 강한 소비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급적인 걱정이 있었죠. 바로 일본의 YCC 정책 폐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미국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기대했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증시의 바닥은 엔화의 추이, 미국의 기대 물가 추이에 달려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